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한인포럼 이 행사를 보면서 정말 기쁨을 느꼈던 것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내란 프레임 역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 사태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끝없이 내란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내란 프레임을 벗겨버리고 역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레임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도망가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미국 상황과 대한민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끝없이 내란 프레임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로 몰고 내란 국민의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우리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란이 아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만 보면서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전술의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책을 만들었는데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양자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프레임을 거는 본질, 바로 그들의 가장 급소인 사상 문제를 딱 거론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그 내란 프레임에 대한 급소를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도망만 가는 걸 보니까 너무 낭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에서 대통령이 말한 그 어떤 핵심을 보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변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어떤 대결을 넘어 이제는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으로 이제는 변화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상 문제가 국제 문제로 이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한미 동맹과 함께 새로운 어떤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는 절대 낙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요, 화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자회담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과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올렸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검의 어떤 조사 활동은 이거는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 동반되는 어떤 숙청 작업인 것 같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간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뭐 마스가니 조선협력이니 관세협상이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반자끼리 일어나는 어떤 협력인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다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특검은 비상계엄이라는 그것은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간에 넘을 수 없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전제군주를 꿈꾼 친위 쿠데타다. 또는 어떤 영구집권을 노린 친위 쿠데타다.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 쿠데타라고 또는 내란 세력이라고 계속 몰아왔던 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친위 쿠데타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이재명 간의 인식 간에는 엄연하게 이게 융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재명 세력은 공산혁명 세력 같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특검 활동은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 동반되는 숙청 작업에 일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사상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특검 활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융합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이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앞으로 볼 때는 엄청난 양 진영 간의 갈등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자마자 우리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도대체 국내에 있는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국외에 있는 극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것을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것을 경로를 추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긴즉슨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공산혁명이니 숙청이니 하는 말을 누가 넣어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몰랐는데 누군가가 입력시켜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혁명이나 숙청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트럼프 1기 때요. 이미 그 민주당 내에 사회주의 뭐 4인방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극우 세력이다.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어떤 숙청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카시오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트럼프 진영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라냐 스탈린식 숙청과 중국 문화대 혁명식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공산주의 숙청을 하겠다는 발언을 이미 노골적으로
발언한 사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그 워싱턴 포스트지 제니퍼 루빈이라는 기자도 이 트럼프 정권이 타도되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재교육 강제 수용소, 공산주의 정권을 창출하면 반드시 하는 그런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미 일기 때부터 엄청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숙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격을 무수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산혁명이니 숙청이니 하는 말을 그냥 괜히 누군가가 잠시 집어넣어 가지고 발언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직접 겪고 당하고 하면서 이미 인식된 바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요. 2020년도 그때 이제 대선이 있을 때 3월 달에 이미 그 시팩이라는 우리 보수주의 연합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주제가 뭐예요? 아메리카하고 소셜리즘. 지금 미국 사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무수한 지금 체제 대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시팩에서도 주제로 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진보주의라는 포장을 하는 걸 보고 진보로 포장한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 7월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냐면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될까 해서 포용을 했는데 이게 실제 괴물이 돼가지고 지금 주인을 물어뜯는 그런 프랑켄슈타인인가 뭐 괴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과는 디커플링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질서를 신냉전 질서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북한과 러시아 같은 공산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간의 담벼락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 관세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신냉전 질서를 만드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니 혁명이니 숙청이니 이런 걸 모르는데 국내에 있는 극우 세력이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에 누가 집어넣냐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사상전으로 보는 겁니다. 체제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이나 또는 사적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미국과 함께 세계 신냉전 질서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6.25 전쟁 때처럼 세계 체제 전쟁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갈등 지역으로 이렇게 이번에 승리하느냐 마느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바뀌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세력이 내란 프레임 공세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우리 우파 진영, 대한민국 내에 있는 우파 진영은 사상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도대체 이 공세가 어디에서 끝날 건지 어떤 공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끝없이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울 때 이게 대통령 뭐 그냥 탄핵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탄핵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파 세력들은 그 내란 프레임의 목적과 본질을 잘 모른 채 그냥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만 밀어내면 모든 게 종결될 줄 알고 그 피해가 자기한테는 안 올 줄 알고 그런 어떤 무사안이란 태도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도 그랬잖아요.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탈당시켜라. 그러면 국민의힘당한테 피해가 안 올 줄 알고. 아닙니다. 더 큰 쓰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요. 다음 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제거함과 동시에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의힘당과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모두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어 그거를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도 법률을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권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다 알지만 그 지금 덮어씌우는 목적은 결국은 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함과 동시에 국민의힘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200석을 넘겨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완전히 싹 소멸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목적으로 지금 내란 프레임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이 이 내란 프레임을 쓰는 목적을 알아야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임시적으로 그걸 내가 피하면 나한테는 피해가 안 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당한테는 해산을 안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백전백패다. 결국은 다가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소멸로 다가올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적을 명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여기도 국민의힘당이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정청래 당대표도요. 국민의힘당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탈당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비상계엄 반대했어요. 이런 말로 국민의힘당이 지금 해산시키려 하는 그 의도를 미안하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해산시키려 했네. 라고 멈출 것 같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이 내란 프레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요. 제가 이번에 쓴 책의 제일 뒷페이지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드리면은 아마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좌경 세력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계 프레임을 씌우며 집중 공격해왔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 탄핵으로 내란 공세가 멈출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이재명 정권 등장 이후 내란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그 끝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일 것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결코 개인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곧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제거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처절하게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야 한다. 그가 무너지면 다음 뚝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를
그들의 마수에서 구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씌운 내란 외환제 프레임을 벗기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힘을 해체를 막는 길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을 살리는 길이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란 프레임을 어떻게 벗길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벗길 거냐고. 내란 프레임, 내란 아니야,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한테 사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역공을 취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아픈 급소를 치는 역공을 취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해체시켜야 된다. 자, 국민들에 대해 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리냐 하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그거 다 압니다. 헌법학자들이 헌법, 계엄법, 무슨 판례, 헌법재판소 뭐 판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의 논리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벌써 이미 다 그게 해소가 됐겠죠.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발언을 한번 보자고.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지금 국가의 사법행정 실습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하면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딱 두 가지로 한 것. 첫째는 종북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국회를 압도적인 수로 장악했다. 그래서 국회를 근거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해서 정부를 전복을 기도하고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두 가지 큰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국회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다수를 장악하고 있나?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그러면 국회를 장악한 그들이 현재 정부를 마비시키는 정부 전복이 일어나고 있나? 그 두 개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요. 다음. 자,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2000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총선 당시에요. 종북 세력이 물론 한두 사람이 주사파들이 막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그 종북 세력과 주사파에 의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어요. 한나라당도 보수정당, 민주당도 보수정당이라 그랬다고.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24년도 지난해 4월에 총선에서는 뭐 어떻게 됐냐 하면 우파 정당이 하나뿐이었어요. 국민의힘당이 108석밖에 못 얻고요. 좌파 정당은 우죽순처럼 생겨가 연대연합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지역당, 연합노동당.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연합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20년 만에 국회가 전복된 것입니다. 정부만 전복된 게 아니고 국회가 이미 전복이 됐어요.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요. 앞에 했죠. 그 다음에 뭘 더 말씀드려. 그러면 국회가 전복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이제 마비시키게 했는데, 대통령이 볼 때 정부 안이,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행정부 안이 마비된 어떤 정부 전복 상태가 있었나,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복된 상황들을 매우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22년 아닙니까?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제가 국민들한테 많은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적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복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전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무슨 정부가 전복됐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 말이 이번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정확하게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냐고요? 여러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언제냐면 12월 3일이었죠? 그럼 이틀 뒤인 12월 5일, 그때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어요, 안 정지됐어요? 정지가 안 됐죠. 12월 14일 비로소 이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정지가 됐는데, 12월 5일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행정부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대통령 체포하러 달라들었다니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반란이라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때 비로소 뭐냐면, 누가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에 대규모 대통령을 체포하는 수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떤 정당이 대통령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 밖에서 대통령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단을 만들어 체포하러 달라드는, 이게 뭐냐면 바로 반란행위, 정부가 전복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거기다 헌재, 선관위, 모든 공권력 기관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이런 어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미 벌써 내란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맞았나 안 맞았나 하면 바로 그렇잖아요. 비상계엄하는 헌법 제77조에 그래요. 전시, 사변, 뭐라고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그랬잖아요. 바로 정부가 전복된 이 사태는 마치 옛날에 6.25 전쟁 총알이 빗발치는 그것만 전쟁이 아니고요. 이미 이와 같은 내란이 진행된 거를 뭐냐면 사변이라고 해요. 사변. 이거를 사변이라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전복돼 가지고 대통령 말이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뭐라 하냐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뭐가 된다고요? 중대한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 이 정부가 전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알은 안 들리지만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정부가 전복돼 가지고 대통령 명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현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국가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그렇게, 그래서 이 비상계엄은 이렇게 볼 때는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헌법적으로 제77조에 따르면은 국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고, 이런 어떤 자유민주적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하고 그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있는 이거를 공격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란 자체가 뭐냐면 혁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레닌에서부터 모든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혁명 또는 뭐냐면 합법적인 선거의 형태를 띠면서 뭐냐면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고 숙청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다고.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혁명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바로 그들의 어떤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숙청이 일어나는 것 같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이거는 내란 아니다 대통령 막 밀어내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사상전쟁,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들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사상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요. 그러면 그게 진짜 맞냐? 그러면 맞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 프랑스 학자들이 11명이 쓴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있는데 1990한 7년 동안 만든 건데 그 책에 보면은 공산주의 70년 역사 속에 사람들을 학살한 규모가 얼마냐?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한 나라서도 숙청에서 사람이 학살당하지 않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캄보디아는 75년도 베트남 공산화된 후에 그 공산화 과정에서 얼마나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학살되고 저 많은 시신들, 해골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킬링필드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본질이 사람을 학살하고 숙청하고 한다는 것을 왜 지금 이 전 세계 공산주의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눈 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상전을 해야지. 다음요. 그러면 캄보디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하면 그건 남은 나라의 얘기는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 한 사람은 내보고 그죠 그 이야기 했더니 so what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옛날 얘기고 남은 나라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6.25 전쟁 얘기를 해줬습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마을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공산주의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북한군이 내려와자 완전히 합세가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반동분자라 그러면서 지주, 자본가,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 이 사람들을 그냥 막 학살하고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공산주의는 진짜 나쁘다는 것, 사상적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우치면서 반공의식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 사상적인 혼미를 많이 걷어냈죠. 그런데 다시 80년대 이후 주사파로 이 대학가에서 일어난 일군의 세력들에 의해서 30년 동안 전 진지를 장악하면서 오늘날 그들에 의해서 선거로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참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그분들의 왜 이 울부짖음, 왜 우리가 눈 감았기 때문에 역사는 다시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고 그리고 북한군이 올라가면서 반동분자로 잡아둔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고 해가지고 무수히 잡은 사람들 처형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동네에서 우익운동을 했던 사람들,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숙청한 거 아닙니까? 대전형무소에서는요 6,000명이 학살당했어요. 전주교도소 그 형무소에서 1,000명이 학살당했고 내무소,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져뒀던 사람들 대부분 다 학살했어요. 다 넘어갑시다. 또 넘어가요. 지금 이와 같은 공산주의 그러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 바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45분 한 겁니까? 마지막 1시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요. 지금 여러분, 2017년도 1월 달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그 얼굴 모형을 해가지고 짱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막 높이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광란에 공산혁명의 킬링필드의 그 현장이 그대로 재현된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저는 그 현장을 계속 목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정말 보면서 이게 지금 공산혁명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서전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혁명하라는 그 책을 저는 한 7, 8번 읽은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이 책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적폐청산. 이게 지금 내란청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적폐청산의 개념이 뭐냐 하니까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0년의 어떤 그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말은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 건국된 후에 70년의 역사를 다 적폐의 역사로 보더라고. 그거를 다 청산하겠다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70년 말의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지금 그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나라로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꿈꾸는 바로 그러한 청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혁명, 그들이 생각하는 청산, 이것이 지금 오늘날 내란 프레임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바로 윤석열과 그 다음에 국민힘당과 그 다음 그를 지지하는 지금 세력들을 다 청산을 완료하려는 그 작업을 끝내야 모든 것이 종료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혁명이니 숙청이니 하는 말을 두려운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혁명과 숙청인 것 같다. 너무 이상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본질적인 사상 어떤 대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시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만 그냥 이렇게 하이에나에 던져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 문제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은 원래요, 이 혁명을 꿈꾸고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세력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죠. 다음. 광우병 사태. 3개월 동안 대한민국 광화문을 완전히 했는데 그때 PD 수첩, MBT PD 수첩 그 광우병 보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로 기자의 그 작가의 이메일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출범 100일 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했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기획되고 실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요.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바로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최순실 사태. 거기도 보면 벌써 2차 촛불 시위 때 시청 앞에서 바로 혁명정권 세워내자. 북한식 용어로 그 혁명정권 세우자고 말했어요. 바로 이틀 전에 11월 3일 날은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을 퇴진하면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혁명정권 세우자고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혁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 그 시위 군데군데 뭐냐면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때문에 지금 퇴진시키는 게 아니고 바로 진짜 몸통은 자본, 문제는 자본주의다.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의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그 광화문 광장의 그 살기등등한 그런 것들인데 그때 이미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그러니까 국회를 향해서는 막 그냥 대통령 탄핵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광풍을 몰면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떨면서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말했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냐고요. 이런 혁명 분위기가 있어. 이거는 합법을 가장한 사실은 혁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형식적인 법논리적으로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분위기가 혁명 분위기였구나. 이런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뭐 그게 합법적인 형태를 띄었지만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서 4025건의 법률을 바꾸고 8만 건의 조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국민들 의식을 바꾸고 이렇게 다 기초 작업을 해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허수아비로 좀 있다가 3년 있다가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해가 이제는 완전히 싹 이제 청산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윤석열 정부의 전복기도 다음. 지금 윤석열 정부가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탄핵 시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출범 때부터 뭐냐면, 출범 때부터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즉각 행동에 돌입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180회에 뭐를 했냐면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촛불 행동을 집회를 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그 총선 때도요. 그 촛불 행동 단체들을 국회의원 의석을 4석이나 줬어요. 4석이나. 왜? 총선 끝나고 나면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이 행동을 한 일사불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거요 총선 때 이미 이런 그들의 전략 전술을 보면서 총선 전략이 이랬구나 해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촛불 행동이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만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주장하자. 총선 끝난 지 이틀 만에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좌파 정당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이 시위를 했으니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비상계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되고 모의되고 된 하나의 내란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외환 프레임 이야기는 조금만 할게요. 자, 다음요. 여러분, 외환 프레임, 외환제, 내란과 외환제는요, 대통령의 현직에 있더라도 다른 범죄는 몰라도 이 범죄만큼 국가적인 어떤 국가를 전복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당하고 대통령이 해임되는 그런 어떤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열받은 게 뭐예요?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의 허락도 없이 미국의 전략자산 그거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입니다. 평양 상공에서 드론이 하나 떨어졌어. 이거를 가지고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김정은을 자극해서 남침을 유도해가지고 뭔가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엮으려고 그거를 지금 한 겁니다. 드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뭐냐 외환제를 엮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 참 속보이는 아주 악의적인 어떤 음모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당신들이 한 그 외환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얼마나 많은지 2018년도 19년도 있었던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내준 거 있죠. 그러면 800만 달러 해가지고 대북 방문을 하려고 했다는데 방문해서 뭘 협의하려고 했냐? 아직 그거는 증명 안 된 것입니다. 이미 벌써 뭔가 내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2021년도 7월 달에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해가 그게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하면은 충북동지회라는 간첩단이 북한에 있는 공작기관한테 통지문을 보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본사에서 협조해달라 통지문을 보냈어.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답장이 왔어. 다음 이재명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당선되면 회사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이재명이 되느냐는 걸 둘러싸고 북한한테 협조하고 뭐 이때 왔다리 갔다리 협의한 거 이거 외환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따져보면은 무수히 많아요. 다음. 사실은 북한과 중국에 연계된 대한민국의 국가의 어떤 전복을 기도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북한의 경우는 특히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을 키우고 간첩을 내려보내고 수도 없이 했고 특히 선거 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작들을 너무 많이 해가 그걸 이야기하려면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지면 북한과 대한민국 이 정권 사이에서 일어났던 종북 정권, 종북 세력과의 연계 상태를 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란 세력 아니냐고 외환 세력 아니냐고 이렇게 역공을 취해줘야 그들의 힘이 약화되고 국민들이 이야 진짜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요. 2012년도 대선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1년도부터 북한이 바로 2012년도는 김일성이가 태어난 백돌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정권 잡아가 종북 세력이 정권 잡고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하자 꿈 다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실행 과정을 다 거쳤고 실제 바로 왕재선이라는 간첩단을 통해서 뭘 했냐. 2012년도에 민노당을 통진당으로 확장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하라고 다 이미 지령을 내렸어요. 실제 지령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이미 2012년도 4월 총선 한 달 전에 야권연대,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일어났어. 통진당이, 이석기가 가져간 통진당이 얼마나 했냐면 13석에 당선을 하고 220만 표고 10.3%의 지지율을 얻었잖아요. 만약에 5월 달에 그런 통진당 내분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과 이석기의 통진당이 합세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당선됐을 거 아닙니까? 공동정권이 등장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외환죄 아닙니까? 외환죄.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프레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이런 저 사람들의 너무너무 큰 약점들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 아이고, 비상계엄 왜 했어? 몰아내자. 우리는 뭐 그냥 내란 프레임 아닌데. 이렇게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이제 교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요. 이제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교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현재 공격해야 될 포인트, 내란 프레임을 벗기는 이 사실들을 교민들부터 먼저 각성을 하고 깨닫고
좀 국민들을,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 좀 전파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말하는 자유가 매우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민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요, 우리가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이 체제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이자, 조직하고 행동하자, 안 됩니다. 이제는 현재 있는 그들의 사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된 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전략 전술을 일치된 전략 전술을 익힌 후에 전투를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전투하면 안 된다. 백전백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뭐 이 책을 선전해서 뭐 많이 읽게 하려는 목적보다도 현재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란 프레임을 벗기고 외환 프레임을 벗기는 게 너무나 절실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민부터 또 국내에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었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박수. 이 잠시 동안 교수님과 함께 직접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기 에스더가 함께 왔다 갔다 하면 질문을 먼저 시작하실 분 계신가요? 손 들으시고 제가 글로 뛰어가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좋은 내용으로 저에게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북한 선교를 25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통일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군 출신 탈북민이 하고 깊이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이 전시 작전권이 환수가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남한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그 탈북민 말은 남한이 적화 통일이 되면 최소한 500만 명, 5밀리언은 채용될 거다. 남한에서 킬링 필드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지금 그때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는 남한의 점령 사령관으로 가겠다. 내가 내려가면 1000만 명은 해외로 이민을 갈 것이고 그 2000만 명을 숙청을 하고 남은 2000만 명과 함께 이렇게 통일 뭐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숙청하고 죽이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인간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짐승보다 더 나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인데 뭐 설마 그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난민전 1979년도에 난민전의 주모자 김남주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옥중 수기를 보면은 그랬어요. 부자들, 이놈들은 그 부자들이 그 식칼을 가지고 나서 천토막 만통으로 동강내야 된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익이라는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됐을 때 난민전 그 김남주로부터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제 이 사람 나중에 전향을 해가지고 수기를 썼거든요. 거기 나와 있어요. 김남주가 그랬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200만 명은 죽여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소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특히 뭐 김정은 정도가 되는 사람들, 그거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삼촌도 다 뭐 외삼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숙청하는 것을 그 정도 500만 명 숙청한다는 것은 뭐 그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람이 보다도 더 중요한 공산주의 사상이 그러한 어떤 악행을 저지르도록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자체를 매우 위험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든 이런 데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는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질문하실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그 지금 종북 세력하고 중북 세력이 합쳐져서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들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는 건지 저희가 조금 모호하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종중 세력이니 친중 세력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만 해도 이미 북한이 오랫동안 한 80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을 내려보내고 국민들을 이제 사상적으로 오염시킴으로써 종북 세력이니 친북 세력이니 이런 사람들이 확산이 됐죠. 80년대 주사파들이 이제 등장하고 하면서 30년 세월 동안 그래 됐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뭐냐면 세계 공산화의 어떤 전략을 펴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그 중국 영향권 내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중국의 위협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막고 그 다음에 이런 수사기관이 있었는데 반해서 중국은 뭐 그냥 뭐 경제 교류를 하면서 뭐 마치 경제적으로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중국과 함께 이런 정도로 전혀 경계심 없이 풀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대한민국을 홍콩처럼 또 대만처럼 앞으로 장차 흡수돼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종북 세력은 종북 세력이고 종중 세력은 종중 세력 이런 게 아니고 다 뒤섞여 있는 결국은 뭐냐면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어떤 한 일군의 세력들로 뭐 여기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합된 세력으로 보고 해야지 누구는 종중 세력이고 누구는 종북 세력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는 약간 다른 거는 친중 세력들이라는 게 종북 세력은 아닌데도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뭐 학술적인 교류로 인간관계로 이렇게 맺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친중 세력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고 실제 뭐냐면 중국이 이제는 마을 단위로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니 이런 데 보면은 이제는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 같은 외국인도 주민자치의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 마을로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막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 위기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부정선거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은 현실적으로 이제 막 토지를 막 매수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들만의 어떤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을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주민자치회니 이런 게 해서 지방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 대한민국 내로 지금은 뭐 조선족이나 뭐 중국인들이 한 120만 명이니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한 500만 명을 집어넣어 버리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부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옆에 계신 분이 너무나 간절히 부탁하셔가지고 질문 한 가지만 더 네, 네. 짧게. 교수님 우선 정말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중국과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도 또한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거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인지, 이 증거가 신뢰할 만하다면은 미국이 이를 위해 적극 개입해줬으면 하는 게 한국의 입장인데, 이건 한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이러한 부정선거 개입이 있다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해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선거라는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마 뭐 북한이 개입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선거 때마다 음으로 양으로 개입하지 않은 선거가 없다고 할 정도. 뭐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까요? 2010년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건데 2012년도 총선 대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2010년도가 지방선거였어요. 지방선거. 근데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2개월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 천안함 폭침이 있어서 46명의 장병이 백령도 부근에 이제 거기서 완전히 두 동강이 나가지고 다 장병들이 죽어버렸다. 젊은 청년들이. 그랬는데 2개월 뒤에 있는 선거에서 있잖아요. 원래 이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있으면은 안보의식이 고양돼 가지고 우파 정당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나? 북한에서. 청년들을 막 그냥 죽여놓고는 그 다음부터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막 폭격할 것처럼.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사단에서 이제 막 비상경계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막 손톱 깎으라 발톱 깎으라 혹시나 전사하면은 뭐 이게 정건하게 된다 하니까 장병들이 완전 심리적 폭격을 맞아가지고 엄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게 전쟁 나면 아들 죽는다 그러면서 절대로 한나라당 찍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을 안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혜택 본 정당이 누구냐? 민노당이 민노당. 이석기가 장악한 민노당 얼마나 했냐? 지방의회 그 다음에 단체장 포함해서 142명이나 당선됐어. 옛날에 통진당도 뭐 한 3, 40명밖에 지방의원을 당선 못 시켰는데 142석이나 당선시켰다고요. 이게 결국은 북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나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북한에서 이제 막 위협을 가하면서 선전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패당에 주는 전쟁을 향한 표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위협을 가했거든요.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지금 선거를 막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더니 민주당하고 이런 데서 전쟁이냐 평화냐 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 결과 나왔고 2010년도 지방선거가 완전히 야당판이 싹 되면서 그때부터 지방이 좌경화되는 그 뭐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도저히 선거 못하겠다. 시장 못하겠다 하면 내던지고 나가버려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전국 단위로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쫙 서울시 예산으로 퍼뜨리면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전국으로 퍼지고 마을 단위가 지금 대한민국의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이 마을 단위가 지방이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분기점이 되는 것도 이미 2010년도 그 선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야 이게 진짜 간단치 않구나. 북한의 대남공작과 이 협업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게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와 같은 선거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은 옛날에 6.25 전쟁 때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해서만 방어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그냥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거나 아무런 미군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비상계엄 한 달 전인가 우리 그 김용현 장관하고 이렇게 외교부 장관이 가서 미국하고 협상해서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제3조의 규정을 이제 해석을 달리하게 사이버전이니 우주전도 이제는 전쟁의 도발로 간주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은 한국 정부하고 뭔가 소통이 좀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 사이버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정확한 좀 증거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났을 때 미국이 이거를 개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뭐냐면 요구와 그 다음에 국민들이 뭔가 일치된 행동들을 하는 그러니까 희망이 보여야 미국도 용기를 낼 수가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나서가면은 이제 외국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서로 뭐 어떤 규정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냐면 국민들의 각성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행동들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